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창의성 부분을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고객에게 뭘 제안할 수 없습니까? 예, 가치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한테 그 가치를 제안할 게 없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고객은 호주머니에서 비용,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 제한의 그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가치의 효율성이 효과성이 있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물건을 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직업을 구하고 또 직업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급자는 또 유통업자는 또 중간 또 유통과 소비를 하는 프로슈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잘 알고 고객의 그 틈새 시장,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아이디어 창의성 부분에서 밑바탕으로 해서 쭉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오프닝 단계에서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 기반 시대, 글로벌 시대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고 또 다시 창의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가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정말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종식되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가면 제가 봐도 온라인 수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리포트를 제가 미루고 있는데 오프라인 때 리포트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발표의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딱 남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자료 수집 리포트랑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자료 수집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짜리를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건데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게 되면 발표를 여러분이 그냥 카메라 두고 찍어서 올려주면 그 내용을 제가 보고 길어야 15분, 15분 정도, 10분 길면 더 길게 해도 됩니다만은 최소한 15분 정도는 넘어야 된다. 15분짜리 이내로 한다면 저는 사실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다면 저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또 준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분 이상에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최대 맥시멈 30분 짜리를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 15분 이상 넘고 30분 이내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딱 올려주면 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과목은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내용과, 그렇죠? 자료 수집 내용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강의가 안 되면 온라인 상에서 발표 내용을 여러분이 찍어서 올려주면 그걸로서 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 기반 경제 시대,
자, 이건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지식 기반 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지식을 하나로 어떤 경제의 한 핵심 요소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 또 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경제다. 지식 기반 경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 기업, 국가, 부를 창출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지금 지식 기반 경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되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식 경영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영은 해왔는데 왜 앞에 지식자를 붙였냐? 예. 그럼 경영은 지식 없이 했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그 모멘텀 그죠? 예, 베이스로 깔고 경영을 해왔지만 그만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죠? 이 지식을 통해서 빠른 어떤 변화가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 더 예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달달달 외우는 게 목적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아이디어까지 나와야 지식을 제대로 가치 있게 활용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기업을 포함해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뭡니까? 바로 지식을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지식을 자산으로 획득, 활용, 도입, 전이 등 그죠?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그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시스템화하여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기업, 조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절차다. 자, 이게 지식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이에요. 이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공급자가 물품을 만들면 그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이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가 이렇게 쭉 연결됐다면 이 인터넷을 통한 구매, 바로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한 온라인상의 구매를 통해서 공급자에서 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활용이나 전이가 매우 빨라지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어떻게 보면 그 중간중간에 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이미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그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의 어떤 그 댓글, 그죠? 그 어떤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어떤 댓글이 고객한테 바로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 시장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는 고객이 일단 많이 사용해보고 그 속에서 고객들이 입소문으로 전해 듣고 그죠? 그 제품 너무 안 좋더라, 써보니 너무 안 좋더라,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식이 그죠? 이렇게 전달되기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좀 더 방만한 그런 경영을 해도 몰랐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나쁜 정보가 또 알려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건은 이미 많이 판매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몇몇 고객이 이미 사용을 해보고 안 좋으면 바로 댓글 올리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정말 좋은 장점도 있지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는 이 서비스의 불만족을 통한 이 고객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또 언론에든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달면 그 많은 고객들이 그죠? 보고
구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이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지식경영은 결국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다. 지식경영을 통하여 지적 자산들, 자, 시장자산, 인적자산, 지적 소유자산, 자, 그래서 뭐 토크를 낸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이 서로 이 특허를 통해서 휴대폰에 특허를 자기가 먼저 내니 뭐 누가 뭐 복제를 했니 하면서 소송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리 특허를 내놓고 아무리 선점하고 있어도 특허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먼저 특허 낸 사람이 선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처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경영은 인적 자산이 이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지적 자산 중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자산은 구성된 조직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결국은 그 직원들이 조직 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노하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가 회사 내 공유되기가 예전 같아서는 꼭 회의를 이렇게 해야만 공유가 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공동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블로그든 뭐 회사 홈페이지든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리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보고 그 아이디어를 또 공유하면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식에 훨씬 더 효율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식 경영은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연하겠죠. 아무리 회사에서 인적 자원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지만 고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그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아이디어면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객의 신뢰도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고객은 더 이상 이제 그 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유를 좋아하는 우리 집이 우유를 참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는 남양우유를 참 많이 먹었어요. 남양우유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부산우유도 좀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울우유만 먹게 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양우유를 좀 먹다가 남양 그 유업에서 그 뭡니까 밑에 있는 그 유통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그 언론에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회사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구나,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우유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겠는가? 그 인간이 사람이 먹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유에다 물을 타지는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양우유 우유를 끊어버리고 바꿔버렸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를 보면 얘를 안다고 어떤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행동을 유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고객은 정확하게 정보를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기업이 고객한테 신뢰성 있게 윤리적 도덕적 어긋남이 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모를 거라 생각하죠. 그 유통 단계까지는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는 별개로 유통업자와 공급업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갑질을 하든 뭐 소비자가 모를 거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공급자도 우유 먹고 다 하거든요. 참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식 경영으로 경비 절감 효과 당연합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그 바뀐 어떤 제품의 질을 통해서
또는 또 가공의 어떤 그 라인을 다르게 지혜롭게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경영을 통해서 당연히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세계를 무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대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뭡니까? 개별 국가 시장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세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은 자, 어떻게 보면 최고 고위직 간부들이 하고 관리는 중간 관리직이 하고 운영은 그죠? 하위 관리직이 한다고 하지만, 자, 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죠. 자, 자국 내에서 만족시키는 거와 다른 세계를 생각하면서 글로벌 전략을 짠다고 가정한다면 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그죠? 햄버거를 파는데, 자, 햄버거가 예를 들면요, 그 나라별로 그 입맛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거와 우리나라에서 햄버거를 먹는 거와 맛이 똑같이 처음에 생산할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니까. 하지만 이 글로벌 전략을 달렸으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음식이 되게 짜더라고요. 저는 먹어봤는데 되게 짰어요. 삼시세끼를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삼시세끼 다 먹어도 너무 짰어요. 그래서 물론 아닌 것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좀 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스들 내용이 보통 다른 나라보다 일본의 햄버거점을 연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그죠? 맥도날드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소금을 더 첨가해서 일본의 입맛에 맞출 것 같아요. 바보 아니다면. 그렇잖아요? 일본의 건강을 생각해서 햄버거를 동일하게 싱겁게 만든다. 그런 전략을 짤까요? 기업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내려놓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급하는 그 소비자, 공급해서 먹는 소비자를 입맛을 맞추는 거죠. 그럼 소비자 시대도 오겠죠. 글로벌 시대가 오래되면. 자,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경영 전략은 뭐냐? 제품을 만들어 환율, 관세, 운임, 품질 등의 국제 변화를 참작하고, 그죠? 가장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제품을 입지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점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의 국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의 스탠다드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걸 맞추지 않으면 수출도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어떤 산업 환경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산업 환경, 산업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굴뚝 경제다. 제조업이 승인을 했고요. 칼라로 치면 블루 칼라,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그죠? 손발 경제, 그죠? 제조업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20세기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뭡니까? 투내 경제다, 그죠? 그러면서 정보 자본주의에서 전자 경제 넘어오는 유통 서비스가 정말 잘 됐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라고 부릅니다. 두뇌 경제, 머리를 쓰는 이 시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를 우리가 걸쳐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를 걸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정보화 시대의 두뇌, 머리를 많이 쓰는 경제, 그죠? 정보화 시대, 자본주의, 그죠? 정보 자본주의. 그만큼 정보가 돈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통 서비스, 그죠?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 상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유통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누구죠? 알리바바 마이, 그죠? 또 뭡니까? 아마존.com, 그죠?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하지만 그 속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광고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살아나서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혀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기업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세계적인 글로벌로 만들어주면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서비스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자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내가 잘 유통만 해도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 카페에 파워 블로거가 되면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요. 제휴. 나를 거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쳐가면 그 유통 마진, 거래 수수료를 나한테 수당으로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도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두뇌 경제에서 마음 경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잘 살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클래식을 찾게 되고 또 뭡니까? 좀 더 힐링을 찾게 되고 또 뭡니까?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연극이나 뭐 이런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춥고 배고프고 뭐 안정적인 상황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뭔가 힐링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생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경제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시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아마 로봇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다 완제품을 만들어내면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 인간이 어느 정도 그 완성품을 조립하는, 완성품을 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마음 경제, 창조 자본주의, 이제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보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이버 경제로 넘어왔죠, 그죠? 넘어왔고 이제는 유통 서비스와 마인드 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 경제와 마인드 맞는 것도 있지만 아직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골든 컬러의 의미는 화이트 컬러의 의미는 넥타이 그대로 해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요. 여기는 제조업이니까 청바지 입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한 걸 블루 컬러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이제 머리를 쓰면서 사무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넥타이 매고 흰 와이셔츠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골든 컬러는 금이잖아요. 금 지금 많이 올랐죠. 자, 중요한 건 금은 녹이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연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연성을 상징하는 골든 컬러. 황금이잖아요. 그죠? 그 유연성을 생각하면서 이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선점하는 기업이 개인이 돈을 벌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식 기반의 시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 세 번째는 고객화 시대. 고객 시대가 완고인 거죠. 이제는 생산자보다 고객이 더 많이 뭡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가 갑질을 했는데 그건 안 되죠. 자, 그래서 고객이 왜 우위에 정하게 되느냐? 생산업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고 뭔가 차이가 많이 나면 고객이 공급자한테 머리를 숙일 텐데 이미 그런 관련된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고객은 어느 걸 내가 선택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배짱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공급을 하는 유통업자들은 상당히 똥줄 땡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잘 홍보를 하고 가치를 잘 전달해서 혹하게 해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고객의 우리가 가치 제안할 때 고객의 니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치를 제안하면 구주머니에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사용하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고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 요소가 보면 기업화, 고객화 차이가 있다면 볼까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생산자죠. 생산자, 제조업자가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경영 마인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고객의 욕구 충족이 무엇인가? 내가 만든 제품이 고객한테 정말 얼마나 만족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리니까 거기서 고객이 되게 크게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크게 개의치 않았겠죠. 경영 목표가 성장과 수익이라면 고객 만족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과 수익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불만족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 되거든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보편적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그먼트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꾀할 수 있는 거고요. 보편성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가격을 보면 원가 계산 방식이고 원가 적응 방식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은 생산자 기준이고 수요자 기준이다. 예. 그 다음에 서비스는 공통적인 기본 서비스고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서비스는 공통적인 기본 서비스고 개별 맞춤. 한 말씀 보편적인 똑같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가 입맛이 까다롭고 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고객의 개념 보면 고객의 범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가치 사용자가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고객. 자, 판매자나 원료 부품 공급업자, 기업을 통해 돕는 협력회사. 이 중간 고객도 역시 고객은 고객입니다. 맞죠? 이 유통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 내부 고객도 있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 종업원도 고객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만족도를 시키지 못하면서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중간에 이 유통업체나 거래업체들과의 관계가 나쁘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결국은 그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속 기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내서. 자, 그렇다면 고객 만족이 뭐냐? 자, 고객 만족은 기대 가치에 대한 실제 사용 가치의 충족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물건을 사기 전에 돈을 내고 지불한 만큼의 어떤 기대를 합니다. 맞죠? 기대를 하고 사죠.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사용이 별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객 불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사용해보니까 괜찮다 하면 고객 만족이 있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 것보다 좀 더 훨씬 더 사용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하면 기쁨이 있고 놀람이 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에 10가지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하고 있으면 10점, 못하고 있으면 5점, 더 못하고 있으면 1점 이렇게 10, 5, 1 아니면 중간 점수를 줘도 됩니다. 3점 줘도 되고 자, 아무튼 10점에서 1점 사이로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나의 관심 분야에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지? 자, 이걸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이 내용은 1점밖에 안 되겠죠. 내가 어떤 분야에 호기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호기심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결국은 1점밖에 못 줄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어떤 부분에 호기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 나는 평소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로 10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하면 5점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관심 분야의 자료 스크랩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30장 이상 자료 스크랩을 해서 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30페이지 이상이 되려면, 그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밖에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은 오프라인이 또 대부분 학교 또 와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겠는데요. 다음 주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업 자료실에 리포트 자료실에서 올려줄게요. 언제 시작할 때. 나는 집중적으로 독서를 하는 성격이다. 집중적으로 독서를 한다는 게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 여기 관심 분야가 있다면 이 관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독서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요즘 베스트셀러가 뭐지? 그냥 읽어볼까? 내가 좀 소설 좋아하는데 소설책 읽어볼까? 게임 관련 책을 내가 읽어볼까? 그쵸?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필히 꽂히는 그 관심 분야에 집중, 반복, 끈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걸 집중하는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책을 사러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스트 코너가. 네? 베스트셀러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집중하는 독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집중하는 거죠. 자, 나는 내 머리가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내 머리가 나쁘다. 나는 기억력이 없다. 나는 창의성이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독서생하면 10점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책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집중이 잘 된다. 그렇죠. 이런 집중력. 나는 평생 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번 학기는 시험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이번 시험 안 치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영상도 대충 보고 여러분 다른 영상도 대충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평생 학습에 대한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시험을 안 치면 여러분 절대 책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거기서 정체되어서 발전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틈날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또 관심 분야를 계속 집중해 파고드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10점을 줘도 됩니다. 나는 나의 잠재 능력을 믿고 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소개했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능력이 몇 프로이 됐습니까? 90%이 됐습니다. 90%. 그러니까 나의 잠재 능력 90%가 있다라는 걸 믿어 신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나는 내 관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10점. 아직 나는 모르겠다 하면 이 관심 분야가 내가 정말 내 미래에 어떤 먹거리도 되고, 그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런 관련 회사가 들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스스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 기억력이 너무 나쁜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주시고, 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 실패를 겁내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막상 그 아이디어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자기를 질타하고 갈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또 아이디어를 또 내고 또 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 실패를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낸다면 몇 점이 되면 참 좋냐? 여러분이 최소 70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번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점수가 정말 낮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야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폭스가 뭐냐면 문제를 독창적,
유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유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벌써